오늘도 밤에 서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그럴 리 없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들을 남아있는 기록과 흔적만으로 조용히 되짚어보는 곳입니다. 끝까지 보신 뒤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겨울 앞에 늘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습기. 벽지 모서리가 들뜨고 창틀 주변이 눅눅해지는 그 계절이 오면 사람은 집안의 공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제습기 하나만 있어도 불편이 조금 줄어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고 거래 앱을 열었다. 새 제품은 부담이었고 중고는 늘 있었고 거래는 늘 비슷했다. 사진이 깔끔한 물건을 골랐다. 상태상, 사용기간 짧음, 필터 새 것, 지역도 멀지 않았다. 그날의 거래가 이상해진 건 내가 작동 확인이 가능하냐는 말을 남긴 뒤부터였다. 보통은 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사람이 물건을 꺼내고 전원을 꽂고 영상 하나 찍는 일이 그리 즉각적일 리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알림이 울린 건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확인 영상. 짧은 파일. 길이 17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재생했다. 처음엔 바닥. 타일도 아니고 장판도 아닌 원룸에서 흔히 보는 얇은 마루무늬. 카메라가 흔들리며 전원 버튼 쪽으로 붙었다. 작은 LED가 켜지고 바람이 나오는 장면. 여기까진 평범했다. 거래에 필요한 증명의 형태였다. 문제는 영상의 8초쯤부터였다. 카메라가 제습기 토출구를 보여주려다 실수처럼 혹은 일부러 천천히 배경을 조금 더 담았다. 제습기 뒤로 벽, 벽지, 그리고 창문. 창문은 원룸이면 흔한 구조였다. 커튼이 반쯤 걷혀 있고 창틀 오른쪽 아래에 작은 흠집이 보였다. 그 흠집이 내가 사는 방의 흠집과 너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나는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은 불편한 인식을 우연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하다. 비슷한 무늬, 비슷한 각도, 비슷한 조명.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빨리 정리된다. 하지만 영상 속 창문 너머 풍경이 우연의 범위를 넘었다. 나무가 한 그루, 그리고 그 뒤로 낮은 상가 건물이 길게 이어진 구도, 옥상 위에 항상 반쯤만 보이는 프레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커튼을 같은 정도로 걷었다. 바깥을 봤다. 내 눈앞의 풍경과 영상 속 풍경이 거의 같은 형태로 겹쳤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보고 있는 바깥을 누군가가 내 방 안에서 찍어보낸 느낌이었다. 그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다. 나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다. 손가락이 재생바를 만질 때마다 무언가를 확인한다는 감각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가까운 감각이 생겼다. 창틀 흠집, 커튼의 주름 방향, 창문 아래쪽에 놓인 것들의 위치, 그리고 유리 반사. 유리 반사에는 방안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낮은 테이블 같은 것, 벽 쪽 수납장, 창가 가까이에 놓인 작은 화분의 둥근 받침. 나는 내 방을 다시 봤다. 똑같이 있었다.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처럼 보이는 그림자로. 이런 확인은 사람을 빠르게 고립시킨다. 설명할수록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영상 하나를 보고 자기 집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누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겠나. 그래서 나는 말이 아니라 기록부터 모으기 시작했다.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판매 글을 캡처하고
프로필 화면을 캡처했다. 재생 화면을 멈춘 채로 창틀 흠집이 보이는 프레임을 따로 저장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놓쳤던 게 보였다. 판매 글 사진 속 제습기 뒤 아주 얇게 보이는 벽지 경계선이 내 방에서 겨울마다 들뜨던 자리와 너무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쯤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뉜다. 끝까지 우연으로 남기거나 끝까지 확인으로 밀어붙이거나. 나는 확인 쪽으로 기울었다. 그날 밤 정확히 23시 34분. 나는 앱 고객센터 문의를 열었다. 문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길게 쓰면 감정처럼 보이니까. 대신 첨부 파일을 붙였다. 영상 1건, 캡처 3장, 판매글 화면 1장, 그리고 그 시각이 찍힌 접수 화면을 나중을 위해 다시 캡처했다. 그때의 나는 무슨 결론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 다만 내가 이 상황을 인지했다는 흔적을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다. 그 흔적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다. 문의 접수 이후 자동으로 생성된 접수 요약이 내 화면에 남았고 그 아래엔 다른 안내 문구들이 붙었다. 단순했다. 거래 중단 권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그 문장들은 정중했지만 정중해서 더 무서웠다. 비슷한 문의가 이미 많았다는 뜻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확인하게 됐다. 커튼이 어제와 같은지, 창틀 흠집이 그대로인지, 화분 받침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창가 바닥에 남아있는 먼지 결이 어제 내가 닦아놓은 모양과 같은지. 그건 집을 확인하는 행동이 아니라 집이 누군가에게 확인당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이런 습관이 생기자마자 집안에서 작은 어긋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관앞 매트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문 손잡이 아래쪽에 내가 남긴 적 없는 손자국 같은 번짐이 보였고 신발장 문이 아주 조금 덜 닫힌 채로 있었다. 이건 증거가 되기엔 너무 사소했고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됐다. 나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다.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골랐다. 밤이 아니라 낮에. 낮이면 모든 게 덜 무섭다고 믿고 싶어서였다. 경비실 모니터는 내가 기대한 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복도 CCTV는 각도가 낮았고 내 현관문 앞은 정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문 앞에 서도 몸의 절반은 사각으로 잘렸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는 사람이 남기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민원과 순찰, 점검의 일지.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확인이 있었고 결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나는 무심한 척 그걸 넘겨보다가 한 줄에서 멈췄다. 그 줄은 내가 영상 파일을 받기 훨씬 전의 날짜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줄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들어 있었다. 창문. 그 문장이 내 이야기처럼 보였다. 내가 고객센터에 남긴 문의보다 더 먼저 창문이 기록돼 있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받았던 영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창문을 기준으로 내 집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느낌. 관리 일지의 문장은 감정이 없어서 더 날카로웠다. 한 줄로 사람을 얼게 만들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다. 혹시나 해서 같은 날 다른 기록도 함께 찍었다. 기록은 늘
이상할 정도로 단정하다. 그 단정함이 의상 징후를 더 현실로 만든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올라와 다시 창문 앞에 섰다. 커튼을 반쯤 걷고 바깥을 봤다. 나무, 상가, 옥상 프레임, 그리고 유리 반사 속의 내 방. 그 반사 속에서 내가 평소엔 의식하지 않던 것까지 의식하게 됐다. 책상 위에 물건 배치, 충전 케이블의 모양, 벽 쪽에 붙은 작은 메모지. 이런 건 내가 내 손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온 내 집의 고유함이다. 그 고유함이 영상 속의 고유함과 겹친다는 사실이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밀어붙였다.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다. 판매자로부터 새로운 파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바로 열지 못했다. 손끝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다. 영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영상이 담고 있을 배경이 무서웠다. 내 집일까? 아니면 내 집이 아니길 바라며 내 집이길 증명하게 되는 걸까? 그렇게 나는 작은 거래 하나로 내 방 창문을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기준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나는 화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알림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날의 알림은 내 방의 공기를 먼저 흔들었다. 받고 싶지 않은 파일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길을 외워서 들어오는 느낌. 손끝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다. 머리는 아직 우연이라는 말에 기대고 있었는데 몸은 이미 확인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파일을 먼저 저장했다. 저장되는 동안 창문을 봤다. 커튼의 주름이 어제와 같은지, 창틀 오른쪽 아래의 흠집이 그대로인지, 화분 받침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창가 바닥의 먼지 결이 내가 기억하는 방향과 같은지. 이건 집을 확인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집을 확인했는지 내가 그 흔적을 찾는 행동이었다. 저장이 끝나고 파일 목록에서 새 영상을 열었다. 길이는 12초. 미리 보기는 제습기가 아니라 방 안의 한쪽을 가만히 바라보는 듯 했다. 나는 습관처럼 볼륨을 내렸다. 소리가 더 현실을 굳히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소리가 없어도 이미 현실이 충분히 무거워졌기 때문이었다. 재생. 처음엔 바닥이 보였다. 내 방 마루와 같은 패턴. 그 다음엔 카메라가 천천히 올라가며 현관 쪽 수납장과 벽 모서리로 향했다. 그 순간 머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이 영상은 창가에서 찍힌 것이 아니었다. 창가라면 처음부터 창문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 영상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문을 닫기 전 잠깐만 보이는 각도에서 시작했다.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찍어야만 나오는 프레임. 카메라는 급하지 않았다. 흔들림이 적었고 시야를 넓게 유지했다. 작동 확인 영상이라기보다는 방의 구조를 확인하는 시선이었다. 수납장 위 물건들이 지나갔다. 동전 접시, 손세정제, 택배 송장 묶음. 오늘 아침에 정리한 그대로의 순서가 너무 정확하게 잡혔다. 책상과 의자, 충전 케이블의 늘어진 방향, 의자 등받이에 걸린 얇은 겉옷. 이쯤 되면 설명은 의미가 없었다. 내가 내 방이라고 인식하는 기준들이 영상 속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형태로 존재했다. 카메라가 창가로 다가가자 나는 창밖이 아니라 창틀 오른쪽 아래만 먼저 봤다. 흠집. 영상 속에도 같은 흠집이 있었다. 그리고 커튼의 주름이
지금 내 눈앞의 주름과 같았다. 커튼 주름은 매일 달라진다. 바람이 한 번만 들어와도 바뀌고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바뀐다. 그런데 영상 속의 주름 방향이 내 방의 주름 방향과 겹쳤다. 시간이 겹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방과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훑고 있는 방이 서로의 현재를 침범하는 것 같은 감각. 영상은 창문 바깥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유리 반사 쪽에 잠깐 머물렀다. 반사 속에서 사람의 형태 같은 것이 지나갔다. 선명하지 않았고 얼굴은 없었다. 다만 사람이 지나간다는 정보만 남았다. 그게 내 손의 그림자인지 영상 속 사람의 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 확신이 아니라 애매함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12초에서 영상이 끝날 때 마지막 프레임은 창틀 흠집을 가까이 담고 뚝 끊겼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창틀을 비췄다. 흠집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옆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얇은 긁힘이 하나 더 있었다. 금속이 스친 듯한 선. 만지지 않았다. 손끝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현실이 될 것 같았다. 대신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었다. 3장. 각도를 바꾸지 않고 거리를 바꾸지 않고. 다음은 문이었다. 도어락 화면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잠금 상태도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상은 보이는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상은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로 결정된다. 도어락 앱을 열어 로그를 봤다. 기대했던 종류의 답은 없었다. 이런 날엔 무언가가 찍혀 있어야 하는데 찍혀 있지 않았다. 빈칸.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매끈한 빈칸. 그 빈칸은 안심이 아니라 불길함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흔적이 없다면 그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이 있다는 뜻처럼 들린다. 나는 현관 바닥을 봤다. 걸레바지 근처에 얇은 회색 가루가 살짝 모여 있었다. 새로 생긴 먼지처럼 모여 있는 모양. 오늘 나는 현관을 닦지 않았고 그 가루가 생길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문 앞 매트가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되기엔 너무 작고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된다. 나는 내려갔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1층. 사람이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오히려 늦은 시간이어서 로비의 공기가 더 비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았다. 표정이라는 게 아니라 피부의 방향이 낯설었다. 내가 내 방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사는 몸도 같이 낯설어지는 느낌. 경비실 앞에서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옆에 놓인 순찰 체크리스트를 보았다. 종이에 찍힌 도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 메모 중 내 눈을 붙잡은 줄이 있었다. 한빛 아파트 101동 1203호. 창가 방향 휴대폰 불빛 반복 확인 요청. 외부에서 창문 촬영 의심. 19시 48분 순찰 중 확인. 재현 불가. 특이사항 없음. 나는 그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내가 확인 영상을 받은 건 1월이었다. 그런데 이 메모는 그보다 훨씬 전 12월의 어느 날에 이미 적혀 있었다. 그리고 시간도 19시 48분. 내가 퇴근이 늦어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있던 날들이 대개 그 시간대에 시작됐다. 내가 내 방을 조용히 쓰고 있었던 시간에 누군가는
밖에서 내 창을 조용히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비실 모니터는 내가 기대한 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복도 CCTV는 각도가 낮았고 우리 집 앞은 정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잠깐 서 있으면 몸의 절반이 사각으로 잘렸다. 게다가 늦은 시간엔 복도 조명이 일정하게 밝지 않아 영상이 물처럼 흐려졌다. 그 흐림 속에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컴퓨터 화면에도 민원 접수 이력이 남아 있었다. 경비원이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자 짧은 문장들이 리스트로 올라왔다. 2025년 12월 28일 접수. 대상 세대 한빛 아파트 101동 1203호. 내용 창가 방향 외부 촬영 의심 휴대폰 불빛 반복. 조치 야간 순찰 강화 해당 구간 CCTV 확인. 결과 확인 불가 특이사항 없음 처리. 문장들은 정중했고 정중해서 더 차가웠다.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은 특이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특이한 일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일 때가 많다. 확정하지 못한 것들이 길게 쌓이면 누군가는 더 과감해진다. 나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종이 메모도 화면도. 이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시간과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내가 느끼는 공포는 변덕스럽지만 기록은 변덕이 없다. 그래서 더 무섭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가 유난히 길었다. 누군가가 서 있지 않은데도 서 있을 자리들이 먼저 보였다. 비어있는 공간이 사람의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는 느낌.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한 번 더 봤다. 문 앞 타일의 한 구석에 아주 얇은 접착 자국 같은 것이 있었다. 테이프를 붙였다가 막 떼어낸 흔적처럼. 크지 않았다. 그러나 크지 않아서 더 이상했다. 누군가가 뭔가를 붙였고 그걸 굳이 떼어냈다는 뜻이 되니까. 나는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면 이 모든 게 사소한 생활 흔적으로 보일까봐 대신 휴대폰을 켰다. 내가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던 화면을 다시 열었다. 접수 시각은 분명히 23시 34분으로 찍혀 있었다. 첨부한 파일 목록도 함께 보였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처음 문의를 남길 때는 없었던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방금 받은 12초짜리 영상.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 영상을 첨부해 두었던 것처럼 목록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다. 나는 다시 보았다. 접수 시각은 23시 34분. 첨부 목록에는 처음 저장한 확인 영상과 새로 받은 12초 영상이 같은 줄에 나란히 표시돼 있었다. 내가 이 문의를 넣을 때 이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기록이 나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기록이 나를 앞질러서 내 행동의 순서를 바꿔버린 것처럼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캡처를 하는 손이 마치 누군가에게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였다. 휴대폰 앨범을 열었을 때 내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짧은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길이 3초. 썸네일은 내 창문이었다. 정확히는 창틀 오른쪽 아래 흠집이 있는 그 부분을 정면에서 찍은 화면. 파일명은 플랫폼이 자동으로 붙이는 형식이 아니었다. 두 글자였다. 창문. 그 두 글자는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직접적이었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이게 무엇인지 고민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지정이었다. 여기, 이 부분, 이 흠집. 나는 3초짜리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 짧은 영상은 짧아서 더 잔인하다. 3초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대신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커튼을 끝까지 쳤다. 화분을 창가에서 떼어 방 안쪽으로 옮겼다. 창틀 흠집이 보이지 않게 임시로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그 테이프의 끝을 꼼꼼하게 눌렀다. 하지만 이 행동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겁을 먹는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막는 것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찾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내 창문은 바깥을 보기 위한 창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확인하는 방향의 표지가 됐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3초짜리 파일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재생되고 있었으니까 그 3초짜리 파일은 끝내 재생하지 못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았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버린 장면이 그대로 저장돼 있을 것 같은 느낌. 커튼을 끝까지 내리고 창가 쪽 물건을 안쪽으로 옮겼다. 화분은 책상 아래로, 창틀 흠집은 테이프로 가렸다. 그렇게 가려놓으면 내가 이 방의 주인이라는 감각이 조금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주인의 감각이 아니라 점검자의 감각이었다. 현관문을 한 번 더 눌러보고 걸쇠의 위치를 확인하고 문틀의 고무 패킹을 손전등으로 비춰봤다. 잠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은 안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잠금은 지금 닫혀 있다는 말이지 열린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 밤은 길었다. 길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길어서 생각이 자라는 쪽으로. 나는 새벽까지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다. 중고거래 앱 고객센터 문의 내역은 내가 남긴 흔적처럼 보였는데 그 흔적이 이상하게 정돈돼 있었다. 접수 시각은 23시 34분으로 고정돼 있었고 첨부 목록에는 내가 뒤늦게 저장한 영상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들어가 있었다. 사람은 보통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안심한다. 나한테는 반대였다. 기록이 너무 정리돼 있으면 누군가가 정리한 것처럼 느껴진다. 내 손이 정리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손이 내 행동의 순서를 알아보기 좋게 다듬어 놓은 것처럼. 아침이 됐을 때 내 방은 어제와 똑같았다. 그런데 똑같다는 사실이 무언가를 더 불러왔다. 똑같다는 건 내가 잘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왔더라도 바뀌지 않을 만큼 익숙하게 움직였다는 뜻처럼 들렸다. 출근길엔 복도가 더 길었다.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먼저 보였다. 모서리, 계단 입구, 엘리베이터 앞, 비어있는 공간들이 형태를 미리 만들어두는 느낌. 회사에 앉아도 집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업무 중간중간 내가 한 일을 확인하듯 창문 사진을 다시 열어봤고 창틀 흠집 프레임을 확대했다. 확대하면 할수록 공포는 선명해지지 않았다. 대신 공포가 차분해졌다. 차분해진 공포는 몸을 더 오래 붙잡는다. 점심 무렵 플랫폼에서 회신이 왔다. 정중한 안내 문장들은 늘 비슷한 형태로 시작했다.
거래 중단 권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시 신고. 그 사이에 자료 추가 제출 요청이 붙었다. 나는 이미 제출할 수 있는 걸 다 모아둔 상태였다. 영상 2개, 캡처 여러 장, 그리고 내가 직접 찍은 비교 영상. 비교 영상은 내가 내 방을 내 손으로 증거화하는 작업이었다. 커튼을 반쯤 걷고 창틀 흠집이 보이게 찍었다. 창밖으로는 나무 한 그루, 낮은 상가 건물의 지붕, 옥상 위 프레임이 들어오게 했다. 찍는 동안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 내 방이 내 방인 이유는 여기서 쉬기 때문인데 지금의 나는 여기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를 입증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빛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려갔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한빛 아파트 101동 1203호. 내가 사는 주소를 입으로 꺼내는 일이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주소를 말한다는 건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도록 좌표를 적어주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관리사무소의 민원대장은 그냥 종이였다. 종이 위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남기는 불편이 날짜와 시간으로 붙어 있었다. 주차, 소음, 분리수거. 대부분은 늘 하던 이야기들. 그 속에 내가 이미 사진으로 남겨둔 줄이 있었다. 2025년 12월 28일 19시 48분. 한빛 아파트 101동 1203호. 창가 방향으로 휴대폰 불빛 반복 확인 요청. 외부 촬영 의심. 순찰 강화. 확인 불가. 특이사항 없음. 그 문장들을 처음 봤을 때는 이상하다 정도였다. 두 번째로 보니 이상하다는 말이 너무 가벼워졌다. 내가 확인 영상을 받은 건 1월이었다. 그런데 12월에 이미 누군가가 내 창문 쪽으로 휴대폰 불빛을 들이댔다. 즉 이건 영상 하나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전이 있었다. 민원대장 옆에는 경비 순찰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도장 사이사이에 연필로 적힌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19시 48분. 101동 1203호 창가 확인. 복도 끝에서 불빛 방향 반복. 재현 불가. 특이사항 없음. 메모는 대단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대단하지 않아서 더 현실적이었다. 사람이 남기는 기록은 대개 이런 식으로만 남는다.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보다 어떻게 마감 처리됐는지가 먼저 적힌다. 확인 불가. 특이사항 없음. 그 결론들이 쌓여서 사람의 생활을 조금씩 바꾼다. 경비실 모니터로 CCTV를 열었을 때 화면은 기대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복도는 밝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빛이 가려져 형태가 더 흐려졌다. 내 현관문 앞은 정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잠깐만 서 있어도 몸의 절반이 사각으로 잘렸다. 그래도 어떤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잡혔다. 복도 끝에서 작은 빛이 번쩍였다. 휴대폰 플래시처럼 짧게. 그 빛은 내 창문 방향으로 일정한 리듬을 타며 움직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후드가 머리를 덮고 있었고 고개는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카메라에 남은 건 얼굴이 아니라 자세였다. 창문을 확인하는 자세. 나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 되감는 동안 몇 초가 몇 분처럼 늘어났다. 영상의 흐림은 안심을 주지 않았다. 흐리면 흐릴수록 사람은 그 빈칸을 자기 상상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개 가장 나쁜 쪽으로만 자란다. 그날 밤 나는 결국 112의 신고를 남겼다. 신고는 결심이라기보다 기록을 더 큰 기록에 연결하는 행위였다. 이 일이 내 머릿속에서만 도는 걸 멈추려면
밖으로 나오게 해야 했다. 신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감정을 섞지 않았다. 시간과 사실만 꺼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한빛아파트 101동 1203호. 중고거래 상대가 보낸 확인 영상 배경이 거주지 내부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사유. 창틀 오른쪽 아래 흠집, 커튼 주름, 창밖의 나무와 상가 옥상 프레임 구도가 동일. 복도 바닥에 테이프 접착 흔적 의심. 2025년 12월 28일 19시 48분 외부 촬영 의심 민원 기록 존재. CCTV에서 불빛 반복 움직임 추정 장면 확인. 접수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시각이었다. 내가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던 시각. 23시 34분.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자꾸 되돌아왔다. 하루의 끝에 가까운 그 시간에 내 방은 나를 위한 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확인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조치가 이어진다는 안내는 정중했다. 그 정중함 속에는 당장 바뀌는 건 없다는 뜻도 같이 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내 방은 매일 점검 대상이 됐다. 현관문 안쪽 걸쇠 위치를 사진으로 남겼다. 신발장 문이 닫힌 각도를 기억하려 했다. 창가 바닥에 먼지 결을 매일 찍었다. 테이프가 들뜨는지 확인했고, 창틀 흠집 옆에 얇은 긁힘이 더 길어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이런 습관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나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며칠 뒤 플랫폼에서 추가 안내가 왔다. 해당 판매자 계정이 비활성화 처리되었다는 문장. 그 문장은 안심이 아니라 연결선이 끊기는 감각을 남겼다. 상대가 사라지면 추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추측이 시작된다. 그리고 추측은 밤에 더 정확해진 척한다. 창문을 보지 않아도 창문이 먼저 떠오른다. 커튼을 내려도 커튼 밖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먼저 생긴다. 나는 결국 3초짜리 파일을 꺼내보았다. 재생은 하지 않았다. 그저 파일 정보만 열었다. 생성 시간, 저장 경로, 파일명. 파일명은 여전히 두 글자였다. 창문.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내가 왜 그걸 재생하지 못했는지 조금 더 분명해졌다. 3초는 짧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짧아서 도망갈 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기록들이 딱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방이 누군가에게 찍혔다 정도가 아니라 내 방의 특정한 부분이 누군가에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쪽으로. 창틀 오른쪽 아래의 흠집, 테이프를 붙여 가린 그 자리,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 자리 하나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불길했다. 의상 징후는 집을 바꾸지 않았다. 나를 바꿨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집은 그 사람을 따라 조용히 더 이상한 곳이 된다. 며칠이 지나도 집은 겉으로는 그대로였다. 변한 건 내가 집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현관문은 더 이상 들어가는 문이 아니었다.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경계선이었다. 문손잡이 아래 바닥 타일, 그 얇은 접착 자국을 나는 계속 들여다봤다. 이미 거의 지워진 흔적을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려고 애쓰는 눈이 됐다. 경찰이 왔던 날은 추운 날이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한빛아파트 101동 1203호. 그 주소를 적는 손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인 것처럼 낯설었다. 현관문 바깥 복도는 늘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소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가 오가야 하는데 소리의 흔적이 비어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문을, 창을 그리고 창틀을 봤다. 나는 그가 손끝으로 흠집을 따라가는 걸 내가 보는 것처럼 느꼈다. 내가 며칠 동안 반복해온 행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반복되는 장면. 그는 주거침입의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문틀과 도어락 주변을 살폈지만 확정적인 흔적은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적이라는 건 대개 깨진 것, 부러진 것, 명백히 잘못된 형태를 말한다. 내 집은 그런 형태로 망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멀쩡했다. 멀쩡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리기 쉬운 상태. 경찰이 떠난 뒤 내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게 아니었다. 확정될 수 있는 흔적을 만들기 시작했다. 문과 창에 얇은 봉인 테이프를 붙였다. 테이프 끝부분에 아주 작은 점을 찍어 내가 만든 결을 기억하게 했다. 문이 열리면 테이프가 찢어져야 하고 찢어지면 내가 알아야 한다. 이런 행동은 안심을 주지 않았다. 안심은 이제 안전하다에서 오지 않는다. 안심은 이제 알 수 있다에서 온다. 나는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었다. 첫날 밤, 테이프는 찢어지지 않았다. 둘째 날 밤도 찢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는다는 건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테이프가 의미가 없는 방식으로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증거는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하지만 상대는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더 끔찍하게 느낀 건 그 다음이었다. 플랫폼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안내가 뜬 뒤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거래 상대가 사라진 자리에 조용함이 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알림이 더 늘었다. 모르는 계정들의 스팸 메시지, 거래글에 달리는 쓸모없는 댓글, 정리되지 않은 접속 알림들. 그 알림들은 내용이 아니라 형태가 비슷했다. 시간이 일정했고 대부분 늦은 밤에 몰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꾸 23시 34분이 돌아왔다. 어떤 알림은 23시 34분, 어떤 알림은 23시 33분이나 23시 35분에 찍혔다. 몇 분 차이로 그 시간 주변에만 몰리는 방식. 나는 그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고객센터 문의를 넣은 시각이라서 내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을 쌓아보니 그 시각이 기억이 아니라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부터 그 시간에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다. 23시 30분쯤부터 괜히 창문을 확인하고 테이프를 확인하고 현관문 잠금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쥔 채로 알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이미 지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23시 30분에 커튼을 끝까지 내려두고 불을 끈 채로 거실 쪽 바닥에 앉아 있었다. 23시 34분. 알림이 울렸다. 중고거래 앱이 아니었다. 문자도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공유 링크 알림. 파일 공유. 발신자 이름이 뜨지 않는 형식. 나는 그걸 바로 누르지 못했다. 누르는 순간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는 말이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눌렀다. 링크는 영상 하나로 이어졌다. 길이는 3초. 이미 내 앨범에 있던 그 파일과
같은 길이었다. 같은 길이인 것만으로도 내 속이 차가워졌다. 영상은 재생되자마자 창틀 오른쪽 아래를 비췄다. 내가 테이프로 가린 자리, 테이프 가장자리까지 딱 맞게 잡힌 프레임, 그리고 그 3초 안에 정확히 한 번 테이프 끝이 손톱 같은 것으로 살짝 들렸다. 아주 얇게 찢어지진 않았다. 다만 들렸다가 다시 눌렸다. 그건 들어오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행동이었다. 이 테이프가 아직 붙어 있나? 내가 뭘 하고 있나? 영상은 그걸 말로 하지 않고 손끝의 움직임으로만 남겼다. 3초가 끝나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테이프는 붙어 있었다. 찢어진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테이프 끝의 모서리가 내가 찍어둔 작은 점의 위치에서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내 점은 테이프 끝에서 2mm 정도 떨어진 곳에 찍혀 있어야 했다. 지금은 1mm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이건 사람이 눈대중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운 차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차이를 확정할 만큼 반복해서 봐버린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테이프를 찍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각도로 찍지 않았다. 내가 증거를 남기는 방식은 이제 비교였다. 같은 위치, 같은 거리, 같은 빛. 그때 문 밖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들렸다. 한 번, 그리고 조용. 사람이 내리면 발소리가 있어야 했다. 복도는 발소리를 먹어버리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현관에 안전 고리를 걸어둔 채로 문구멍을 봤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데도 나는 복도에 방금 전까지 누가 있었던 자리 같은 걸 찾고 있었다. 그건 이미 내 감각이 공간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더 이상한 점은 다음 날 아침에 드러났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연락은 급하지 않은 어조였지만 내용은 급하게 읽혔다. 야간 순찰 중 101동 12층 복도 끝에서 창가 방향으로 불빛이 다시 확인됐고 이번에는 현관문 앞 바닥 쪽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붙어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문 앞 바닥 타일을 떠올렸다. 그 얇은 접착 자국. 그 자국이 단순히 테이프 흔적이 아니라 무언가가 붙었다가 떨어진 자리라면 나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다. 경비실 모니터를 다시 봤다. 화면은 여전히 흐렸다. 그날의 복도는 더 흐렸다. 하지만 이번엔 불빛이 더 가까웠다. 복도 끝에서 시작한 빛이 천천히 1203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 문 앞에서 딱 멈췄다. 카메라 사각 때문에 멈춘 지점의 정확한 동작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빛의 높이가 갑자기 낮아졌다. 손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바닥에 가까운 쪽에서 번쩍이는 높이. 나는 그 높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문손잡이 아래 바닥 타일, 그 접착 자국이 있던 자리. 경비실에서 나는 그 장면을 다시 되감았고, 다시 되감았고, 다시 되감았다. 되감는 동안 한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다. 빛이 낮아졌다가 잠깐 꺼지고 다시 켜지는 순간, 그 켜지는 순간에 흐릿하게 무언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동작 같은 흔들림이 있었다. 확정할 수는 없었다.
늘 그렇듯 확정할 수 없었다.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이 나를 얼마나 빨리 갉아먹는지 그때 알았다. 그날 오후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료를 정리했다. 나는 문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설명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리된 형태로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그냥 메모처럼 정리했다. 내 방 창틀의 흠집 사진, 테이프 봉인 사진점 표시 포함, 23시 34분에 도착한 링크 알림 캡처, 3초 영상 프레임 캡처, 테이프점 위치 변화 비교 사진, CCTV 화면 촬영 영상 불빛이 낮아지는 순간 포함. 이 메모는 나만 보기 위한 정리였는데 나중엔 누군가에게 제출하기 위한 정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원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미쳐가고 있지 않다는 증명이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그 안내의 핵심은 단순했다. 확인 가능한 단서가 더 필요하다는 것. 그 단순함이 지금 내 일상을 설명했다. 나는 확인 가능한 단서를 만들기 위해 내 집을 더 촘촘하게 점검하게 됐다. 그리고 촘촘하게 점검할수록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보였다. 창틀 흠집은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건 내 방의 고유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남아있던 입주 전 점검표 사진을 직원이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었다. 입주자에게 안내하던 일반적인 파일이었다. 그 점검표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 배수, 창문 이런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창문 항목 옆에는 하자 없음이라는 표기가 있었던 걸 나는 그때는 그냥 넘겼다. 나는 그날 밤 그 점검표가 자꾸 떠올랐다. 하자 없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었던 창틀의 흠집은 원래부터 없었어야 한다. 그럼 그 흠집은 언제 생긴 걸까? 내가 들어온 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확인하기 시작한 뒤? 그 흠집이 내 방을 내 방으로 만들어주는 고유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방을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내가 왜 항상 그 흠집부터 확인하게 되었는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용히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확인하게 만드는 순서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도 나는 23시 34분을 피하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불을 끄고 커튼을 내리고 현관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이불을 덮었다. 그런데 눈을 감고도 머릿속엔 창틀 흠집이 떠올랐다. 흠집의 각도, 흠집 옆에 얇은 긁힘, 테이프 끝의 점, 그리고 그 점이 누군가의 손끝에 의해 아주 조금 움직이던 3초. 내가 다시 잠에서 깨면 테이프는 붙어 있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붙어 있는데도 나는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게 침잠의 방식이었다. 가라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동안 더 정확해지는 쪽으로. 그리고 그날 밤 내 휴대폰은 알림 없이도 한번 켜졌다. 화면이 잠깐 밝아졌고 바로 꺼졌다. 별일 아닌 현상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 짧은 켜짐을 이상하게도 23시 34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3초짜리 영상은 끝내 무서워서 못 본 게 아니었다. 무서운 건 영상 속 장면보다 영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누가 내 방을 봤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방을 보는 방법이 이미 확보됐다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문을 부수지 않아도, 창을 깨지 않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종류였다. 나는 그걸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게 됐다. 관리사무소에 다시 내려갔던 날, 나는 민원대장이나 순찰 메모가 아니라 다른 문서를 요청했다.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종류의 종이, 마스터키, 공용키, 비상키, 이름이 뭐든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특정 상황에서만 대여되는 열쇠의 대여 기록. 처음엔 그런 기록이 없다는 식으로 정리될 뻔했다. 아파트는 늘 그렇게 말한다. 없다고 말하는 쪽이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경찰 신고 접수 번호를 함께 적어 보여주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없다가 아니라 찾아보겠다로 바뀌었다. 그건 이미 이 일이 생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뜻이었다. 직원이 서랍에서 꺼내준 건 얇은 파일철 하나였다. 종이는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조금 누렇게 떠 있었고 표지엔 건물명과 연도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내 주소가 적힌 줄을 찾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한빛아파트 101동 1203호. 그리고 시간이 보였다. 23시 34분. 내가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던 그 시각. 내가 패턴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그 시각. 그 시각이 열쇠 기록 안에서도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종이는 어떤 감정도 없이 사람의 움직임을 한 줄로만 남기고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무슨 이유로. 그 네 가지가 단정한 글씨로 나란히 정리돼 있었다. 나는 그 줄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 일의 무게가 달라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문서 속 문장을 그냥 문장으로 읽지 못했다. 문장 하나가 복도 길이를 바꾸고 현관문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 줄은 이런 형태였다. 한빛아파트 시설관리 비상키 대여대장에는 2025년 12월 28일 항목 아래로 101동 1203호가 적혀 있었고 대여 시각은 23시 34분, 사유는 결로 점검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대여자는 외주 업체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수령 확인란에는 입주자 서명처럼 보이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굳었다. 내 이름이 내가 모르는 종이에,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내가 모르는 이유로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게 단순한 오기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오기라면 주소가 틀리거나 날짜가 틀리거나 서명이 비어 있어야 한다. 오기는 늘 어딘가가 비어 있다. 그 줄은 너무 완벽했다. 완벽한 기록은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날 밤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자꾸만 한 장면을 떠올렸다. 내가 고객센터 문의를 넣었던 23시 34분. 그 시각에 내 문의 내역의 첨부 파일 목록이 마치 처음부터 정리돼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 그 시각이 단지 내가 버튼을 누른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움직인 시간이라면, 내가 남긴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기록이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현관 테이프를 확인했다. 점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했다. 내가 처음 찍어둔 자리와 지금의 자리 사이에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작았다. 작아서 더 치명적이었다. 작은 것들은 내가 미쳐가는 증거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3초 파일을 재생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감정이 터지진 않았다. 대신 감정이 빠져나갔다. 차갑게 이미 알고 있던 결론이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느낌. 영상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창틀이 아니라 현관문이었다. 정확히는 문 손잡이 아래 바닥 타일 쪽. 카메라 높이가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었다. 무릎보다 낮았다. 바닥 가까이. 그 각도는 내가 내 손으로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다. 나는 내 방 안에서 그 각도로 현관 바닥을 찍어본 적이 없었다. 찍을 이유도 없고 찍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이상해질 테니까. 그런데 영상은 그 각도에서 내 문 앞 타일의 접착 자국을 정확히 잡고 있었다. 3초 동안 프레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딱 한 번 바닥에 붙어 있던 무언가가 가느다란 손끝 같은 것에 의해 살짝 들렸다가 다시 눌렸다. 테이프가 아니었다. 테이프는 문 안쪽에 붙어 있었다. 그 장면은 문 바깥쪽 복도 바닥에서만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3초가 끝나자마자 영상은 끊겼고 내 숨도 같이 끊겼다. 나는 문구멍으로 복도를 봤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복도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진 있었다로 느껴졌다. 나는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열쇠 대여대장 사본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내가 아는 시간들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12월 28일 19시 48분. 창가 불빛, 외부 촬영 의심. 그리고 같은 날 23시 34분. 비상키 대여, 결로 점검. 그 사이의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공백이었다. 그 공백이 기록 안에서는 이미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경찰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 전달 방식은 단순했다. 내가 본 것을 느낌으로 말하지 않고 일어난 순서로만 정리했다. 부산 수영경찰서에 제출된 추가 자료 목록에는 비상키 대여대장 사본 101동 1203호 23시 34분 표기 포함 복도 CCTV 화면 촬영 영상 12월 28일 19시 48분 전후 불빛 확인 구간 문 앞 바닥 접착 흔적 근접 사진 3초 영상 문 앞 바닥 타일 각도 플랫폼 문의 내역 화면 캡처 접수 시각 23시 34분 표기 창틀 흠집 비교 사진이 같은 묶음으로 정리돼 있었다. 정리해 놓고 나니 이건 더 이상 중고거래가 아니었다. 중고거래는 그저 연락이 시작된 통로였고 진짜 문제는 그 통로가 내 집의 좌표를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관리사무소에 남아있는 외주업체 출입 기록. 출입 기록 역시 감정이 없었다. 그날의 인원, 도착 시간, 퇴실 시간, 방문 세대. 그 기록 안에서 나는 다시 23시 34분을 봤다. 외주업체가 결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12층에 올라간 시간이 그 시각으로 정리돼 있었다. 그때 나는 뒤늦게 이해했다. 내가 23시 34분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고 내가 23시 34분을 패턴으로 기억하게 된 건 내가 그 시간에 무언가를 시작해서가 아니었다. 그 시간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내 기억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것.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창틀 흠집이었다. 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었던 흠집. 내 방을 내 방으로 만들던 고유함. 그 흠집이 고유함이 아니라 표식이라면 그 표식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내 방을 확인하고 내 창문을 확인하고 내 문 앞 타일을 확인했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매일 반복하던 확인은 내가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하게 만든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밤 창틀 테이프를 떼지 않았다. 떼어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았고, 확실해지면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대신 창문을 열지 않은 채로 커튼을 아주 조금만 걷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지 않았다. 유리 반사를 봤다. 내 방의 형태가 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건 언제나 같은 자리였다. 창틀 오른쪽 아래. 내가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그쪽으로 먼저 끌려가는 자리.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일은 누군가가 내 방을 한 번 본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 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이미 손에 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내가 잠그는 문보다 먼저 이곳의 기록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잠그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설명하려는 사람이 됐다. 잠금이 걸렸다는 사실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만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잠금과 상관없이 기록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방식의 근원을 찾는 일이었다. 누가 계정을 만들었는지보다, 누가 내 집을 찍을 수 있었는지보다 먼저 누가 내 집 안을 합법처럼 드나들 수 있었는지, 그걸 떠올리는 순간 관리사무소에서 봤던 줄 하나가 머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비상키 대여. 사유는 결로 점검. 시각은 23시 34분. 그리고 그 줄의 수령 확인란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게 단순한 위조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내가 잠시라도 안심하려는 방식이었다. 실제로는 그 줄이 가장 무서웠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쓰고 끝낸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쓰인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정상 절차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 그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따라가기 위해서였다. 관리사무소는 오전부터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들어오고 나갔다. 그 평소가 내겐 이상했다. 이 아파트는 평소처럼 흘러가는데 내 방 하나만 기록의 늪에 빠져 있는 느낌. 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비상키 대여대장 원본을 다시 요청했다. 사본이 아니라 원본의 결을 보고 싶었다. 종이에는 사람이 급하게 적을 때 남기는 흔적이 있다. 펜 끝이 미끄러진 자리, 수정 테이프의 반짝임, 줄이 살짝 위로 뜨는 글씨. 원본을 보자. 내 눈은 서명란의 이름을 보지 않았다. 필압을 봤다. 내가 서명을 할 때의 필압은 늘 일정하다. 끝부분에 힘이 빠지고 마지막 획이 아주 조금 흔들린다. 그건 내가 컨디션이 좋아도 나빠도 비슷하게 남는 습관이다. 그런데 그날 대장에 찍힌 내 이름은 끝까지 힘이 있었다. 마지막 획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봐도 더 자신 있는 손이었다. 손이 다른데 이름이 같았다.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오히려 고개가 더 차분해졌다. 이건 내가 정신이 흔들려서 느끼는 일이 아니다. 내 손이 아닌 손이 내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럼 남는 건 그 손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손이 왜 내 이름을 쓸 수 있었느냐다. 관리사무소는 결로 점검을 외주로 돌렸다고 했다. 겨울 전에 몇몇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특히 북향 라인과 창틀 실리콘 쪽이 문제였다고. 나는 내 세대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다. 입주 전 점검표. 일반 점검 항목이 줄지어 있고 특이사항이 적히는 형태. 그날 나는 그 표에서 내가 계속 떠올리던 항목을 다시 봤다. 창문 하자 없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부딪혔다. 하자 없음이면 그 흠집은 원래부터 없었어야 한다. 나는 그 흠집을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흠집이 내 방의 고유함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고유함이 아니라 어떤 시점 이후에 생긴 흔적이라면 그 시점이 외주 점검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12월 28일이라면 나는 내가 저절로 창틀을 확인하게 된 게 내 불안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누군가가 내가 확인할 자리를 먼저 만들어두면 나는 계속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된다.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진다. 그날 오후 나는 외주 업체 이름을 받아 적었다. 직원이 말해준 업체명은 부산에 있는 설비 업체였고 점검자 이름은 2글자였다. 흔한 이름. 나는 그 자리에서 업체 연락처도 받아 전화했다. 전화는 3번쯤 넘어간 뒤에 연결됐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확인을 하고 싶은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말은 내 마음만큼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을 짧게 끊어 핵심만 정리했다. 12월 28일 밤 한빛 아파트 101동 1203호 결로 점검. 비상키 대여대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음. 상대는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야간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그 말을 바로 믿지 않았다. 업체는 책임을 피하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신 하나를 물었다. 결로 점검을 나갈 때 현장을 촬영하느냐고. 상대는 대부분 촬영한다고 했다. 사진 몇 장, 짧은 영상, 창틀과 실리콘 상태를 남기는 수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몸이 한번 굳었다. 중고거래 상대가 보낸 확인 영상은 제습기를 확인하는 영상 같았지만 사실은 배경이 중심이었다. 카메라가 창문과 창틀을 지나치게 오래 담았다. 그게 물건 확인의 습관이 아니라 점검 촬영의 습관이라면 나는 뒤늦게 영상들을 다시 떠올렸다. 제습기 영상 17초. 창문이 지나치게 또렷했다. 창틀 흠집이 지나치게 오래 잡혔다. 바깥 풍경이 설명처럼 담겼다. 그때는 그게 무서워서 의미를 붙이지 못했다.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해서 의미가 붙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제습기 영상과 내가 찍은 비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다시 봤다. 이번엔 창문이 아니라 방 안의 작은 요소를 봤다. 책상 위 케이블 방향, 의자 모서리, 수납장 위 동전 접시. 그리고 내가 몰랐던 차이가 하나 보였다. 영상 속 수납장 위에는 작은 투명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다. 내가 지금은 쓰지 않는 종류의 케이스. 내가 이 집에 이사 오던 날 임시로 올려두고 며칠 뒤 치워버린 물건. 나는 그 물건을 이미 잊고 있었다. 잊은 줄도 몰랐다. 그런데 영상 속에는 그게 있었다. 그러면 그 영상은 최근이 아니다. 최근이 아니라면 내가 23시 34분에 문의를 넣던 그 밤에 촬영된 것도 아니다. 그 영상은 내가 그 물건을 올려두던 시절, 내가 이사 초기에
방이 아직 완전히 내 리듬을 갖기 전의 시간에서 찍혔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그 시절은 딱 하나의 흐름과 맞물린다. 입주 초기 점검, 결로 점검, 하자 확인. 그런 점검은 누군가가 합법처럼 내 방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갑자기 그 12초짜리 영상이 떠올랐다. 현관에서 시작해 천천히 방 안을 훑고 창문으로 가던 영상. 그 움직임은 누군가가 몰래 들어온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확인할 것을 알고 있고 방을 익숙하게 훑는 움직임. 그날 밤 내가 가장 싫었던 감각은 내 방이 아닌 것 같아지는 감각이었는데 이제는 그 감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내 방은 내가 주인인 방이 아니라 누군가가 확인을 위해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는 방.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내려가 12월 28일 결로 점검 대상 세대 목록을 요청했다. 전부가 아니라 같은 라인, 같은 층만이라도 직원은 쉽게 내주지 않았다. 개인정보라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맞았고 그래서 더 답답했다. 나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돌아갔다. 101동 12층 복도. 경비실 모니터의 사각. 내 현관 앞 바닥 타일이 정면으로 잡히지 않는 각도. 그 각도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다. 사람들은 CCTV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지만 CCTV는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자리는 원래부터 존재한다. 나는 내 현관 앞 바닥 타일의 접착 자국을 다시 봤다. 그 자국은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이라기엔 너무 낮은 높이에 있었다. 문손잡이와 상관없이 바닥에 무엇인가를 붙였다가 떼어낸 자리. 그럼 왜 하필 그 자리에 붙였을까? 사람이 서서 하려는 일이 아니라 바닥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자리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기준점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같은 각도, 같은 거리, 같은 프레임을 위해. 나는 그 순간 내가 계속 확신해왔던 공포가 한 단계 더 깊어진 걸 느꼈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찍을 수 있는 기준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문제. 그 기준이 창틀 흠집이고 바닥 접착 자국이라면 내가 그 둘을 확인할수록 나는 더 정확히 그 기준을 유지해주는 사람이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23시 34분은 더 이상 패턴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누군가가 확인하는 시간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23시 20분부터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 않았다. 휴대폰도 손에 들지 않았다. 내가 뭘 하는지 상대가 예측하기 쉽지 않게 하려고. 23시 33분이 지나고 23시 34분이 되기 직전 내 방은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약하게 한번 움직였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아래로 눌러보는 느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지 않았다. 누르는 힘이 문을 열기 위한 힘이 아니라 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로 문구멍을 봤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데도 내 눈은 바닥 타일의 그 자리로 갔다.
접착 자국, 희미한 반짝임, 그리고 그 자리의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 보이는 느낌. 나는 그때 내가 계속 놓치고 있던 사실 하나를 뒤늦게 연결했다. 내가 처음 무서워했던 건 중고거래 상대가 보낸 영상이 내 방과 같다는 점이었는데, 정작 더 무서운 건 그 영상이 최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최근이 아니면 누군가가 방금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전부터 내 방의 장면을 확보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건 침입보다 더 오래 간다. 그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보관된 방식이다. 그리고 방식은 사람이 사라져도 남는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바로 전화하지도 않았다. 대신 내 휴대폰을 켜고 영상 목록을 다시 열었다. 제습기 확인 영상 17초. 현관에서 시작하는 12초. 문 앞 바닥 3초. 새 영상의 공통점은 물건이 아니라 기준점이었다. 창틀 흠집, 바닥 접착 자국, 그리고 그 기준점을 확인하는 시선. 나는 그 기준점이 내 방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같은 방식은 다른 방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내 안에서 조용히 생겼다. 이게 정말로 나만의 일이 맞을까?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해결을 기다리지 않게 됐다. 경찰의 확인은 늘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돌아왔고, 관리사무소의 기록은 여전히 특이사항 없음으로 끝났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나는 그 집을 나왔다. 짐을 전부 빼진 못했고 당장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남겨둔 것들은 다음에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다음이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이 자료를 더 요청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잠깐 들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봉인 테이프는 내가 붙여둔 그대로였다. 점의 위치도 결도 겉으로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나는 안심해야 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서자마자 내 눈이 먼저 간 건 늘 그 자리였다. 문 손잡이 아래, 바닥 타일, 접착 자국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 내가 본 적 없는 반짝임이 하나 더 있었다. 작았다. 머리카락보다 얇아 보이는 투명한 조각. 나는 무릎을 꿇고 그걸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 조각은 그냥 먼지일 수도 있었다. 작은 비닐 파편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조각은 붙였다가 떼어낸 자리의 가장자리에서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마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사용됐다는 표식처럼. 나는 손으로 짚지 않았다. 그 대신 휴대폰을 켜서 카메라로 확대했다. 화면 속에서 그 조각은 모양이 더 분명해졌다. 투명한 얇은 필름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접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기준점. 누군가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찍기 위해 기준을 잡아두는 자리. 그 기준을 내가 테이프로 가리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지키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기준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경찰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를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눈이 자꾸만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창문이 아니라, 현관문이 아니라, 바닥 타일의 그 자리. 내가 선택한 시선이 아니라 길들여진 시선. 그리고 그 길들여짐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해한 사실이었다. 이건 누군가가 내 방을 한 번 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확인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것. 지금도 가끔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23시 34분 근처일 때 내 손은 창문이 아니라 바닥을 떠올린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남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